놀랍게도 북아메리카 대륙은 발견 이후 무려 150여 년간 별 볼 일 없는 변방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이곳이 훗날 세계 최강국의 터전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과연 어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아는 유럽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어딘가에 커다란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거대한 대륙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 카리브해의 몇몇 섬들이었는데 기대했던 향신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인도 근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저는 방금 아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물었죠. 향신료는 어디 있느냐? 콜럼버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엄청난 황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왕은 말했죠. 그렇다면 다시 가서 그들을 기독교도로 만들고 황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된 아메리카 정복의 꿈이 스페인 제국을 움직였던 겁니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스페인 영토로 선포하기 몇 년 전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 지도 한가운데에 선을 하나 그어 경계선 동쪽의 모든 비기독교 땅은 포르투갈이, 서쪽의 모든 땅은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합의한 거죠.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향해 거대한 해상 무역 제국을 건설했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정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초반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말 흥미로운 곳들, 즉 금과 은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곳들은 모두 남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죠. 아즈텍과 잉카 제국의 황금이 바로 그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사실 스페인도 1539년에 북아메리카 탐험대를 파견했었는데 코로나도가 이끄는 이 탐험대는 전설적인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았지만 금이나 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광활한 땅은 대부분 쓸모없는 황무지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이 카리브해 섬들을 탐험하고 있을 때 영국인들은 실제로 북아메리카 본토에 탐험가를 파견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플로리다를 발견하기 16년이나 앞선 일이었죠. 그런데도 영국은 그 후 거의 100년 동안 미국 식민지화를 미뤄두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는 1585년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어노크에 세워졌지만 같은 해 스페인과의 전쟁이 벌어져 이 식민지는 신비롭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이곳을 잃어버린 식민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아직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후 1607년 제임스타운에서 다시 시도한 영국의 식민지 건설은 이번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1620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는데 이들은 도박이나 크리스마스 축하 같은 일들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독교도들이었죠. 곧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해왔고 동부 해안 전체가 영국 식민지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중부의 광대한 지역,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루이지애나 지역을 차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1754년이 되자 북아메리카에서 누가 실제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전쟁이 벌어질 때가 됐습니다. 누벨 프랑스의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반면 영국 식민지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고 역시 일부 원주민 부족들과 협력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을지는 뻔하죠. 숫자의 우위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쳤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도 7년 전쟁이라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끝나자 지도를 다시 그릴 때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루이지애나의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끝나기 전에 스페인에게 루이지애나의 절반을 넘겨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루이지애나의 나머지 절반도 영국에 양보해야 했죠. 캐나다 역시 영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제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게 됐지만 7년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죠. 영국이 식민지에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민지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를 도운 그 비싼 전쟁 말이에요? 식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도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당신들을 돕고 있잖아요. 우리는 투표권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식민지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특히 인지세법과 차 세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견 충돌은 보스턴 차 사건과 같은 물리적 충돌로 발전했고 충돌은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혁명적인 문구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게 바로 미국의 시작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기까지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부족한 보급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냈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1781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항복시켰습니다. 자유를 쟁취한 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13개 식민지는 연합규약 하에서 사실상 이름만 연합한 13개의 독립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연방정부는 세금을 거둘 권한도 없었고 각주는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했으며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연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새 헌법은 9개 주의 비준을 받아 공식화됐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지금의 동부지역 정도 크기에 불과했고 서쪽의 모든 땅은 스페인 소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더 많은 땅을 얻게 됐을까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고 유럽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아메리카에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맺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 서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운송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강을 장악하면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던 거죠. 미국의 서부 확장이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에 뉴올리언스 항구만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북아메리카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영국을 침공해야 합니다. 영국을 무찌른 후에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아메리카에서의 우리 계획을 알게 되면 영국을 지원할 것이고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고 영국과는 적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영토를 파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만 미국인들은 오직 뉴올리언스만 원하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결정했어요. 전체를 모두 팔겠습니다. 그 돈은 영국과의 전쟁에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803년 미국은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 즉 에이커당 약 3센트라는 헐값에 구매했습니다. 미국의 영토가 하루아침에 2배로 확장된 거죠. 이는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미국의 인구도 2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가정의 평균 자녀 수는 7명이었어요. 그 모든 아이들에게는 살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무료 토지가 아주 많은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가 있나요? 물론 아니죠. 좋습니다. 이제 제 것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내 사냥터예요. 그건 올바른 영어가 아닙니다. 이곳이 내 사냥터였다고 말해야죠.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819년에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500달러에 매입했고 동시에 아담스 오니스 조약을 통해 바로 이곳이 미국과 뉴스페인의 국경이 될 것에 합의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고 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이웃을 얻게 됐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 특히 텍사스는 인구가 드물고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을 텍사스에 정착하도록 초대했죠. 자신들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정착민의 수는 곧 멕시코인보다 많아졌고 문화적 차이와 노예제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 사람들은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1836년 샘 휴스턴이 이끄는 텍사스군이 사나신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여보세요? 우리는 미국에 가입하고 싶어요. 노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시 미국은 자유주와 노예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통령이고 여기 우리의 명백한 운명이 있습니다. 1845년에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은 마음을 바꿔서 텍사스 공화국이 연방에 가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포크는 서부 확장의 강력한 지지자였거든요. 텍사스 경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멕시코는 텍사스의 경계가 누에시스 강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주장했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포크 대통령이 원했던 멕시코 북부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5년 후인 1853년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또 다른 토지를 1,000만 달에 구매했죠. 이는 대륙 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남부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영국은 미국이 북위 49도선 아래에 오리건 영토 전체를 차지하는 것에 동의했고 영국은 그 선 위에 모든 영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과 50년 동안의 엄청난 운과 멕시코와의 추악한 전쟁을 통해 미국은 이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믿음이 현실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육지에서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엉클쌤. 바다 한가운데서 섬을 발견했어요. 미국이 차지할 수 있나요? 2차 대전 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새 똥으로 뒤덮여 있나요? 네, 선생님. 축하해요, 아들. 당신은 미국 영토에 서 있어요. 사실 선생님, 저는 이걸 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1856년에 제정된 구아노 제도법은 아직도 유효한 법률입니다. 구아노는 새 배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비료로 당시에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죠. 그러니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는데 지쳤다면 거주할 섬을 찾아보세요. 와, 모든 게 좋네요.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를 차지한 직후인 1849년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달려가서 금을 캐내는데 도움을 줬죠. 이들을 49라고 불렀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NFL 팀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오리건에는 홈스테드법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가 많았습니다. 160에이커의 땅을 5년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죠. 미국은 번영했고 사방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노예제도 문제였습니다. 북부 주들에서는 노예제도가 불법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큰 악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면화 농장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면화는 킹 코튼이라 불릴 정도로 남부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지만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부의 많은 사람들은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노예주들은 미국에서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었죠.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약 6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부가 승리했고 노예들은 해방됐으며 미국은 다시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 소식을 듣고 유감입니다. 네, 같은 밤에 또 다른 암살자가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칼에 찔려도 살아남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칼에 찔린 건 끔찍하지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이 알래스카를 갖기를 원해요.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500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550만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700만은 어때요? 물론이죠. 훌륭해요. 700만 달러 승인받았습니다. 내일 조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할 수 있나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훌륭합니다. 1867년 윌리엄 수워드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이 거래는 당시 수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 중 하나가 되었죠. 이제 미국은 또 다른 거대한 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몇 개의 열대섬만 있으면 됐죠. 저것 좀 보세요. 일부 미국 사업가들이 하와이 제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의 합병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정의롭고 법을 준수하는 국가여야 하며 약자를 이용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하와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다른 강대국이 와서 이 섬을 차지하고 미래 전쟁에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미국은 자국 일에만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에 신경 써야 할까요? 다른 나라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이 시험받게 됐는데 쿠바에서 커피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독립전쟁 중이었어요.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들은 대부분 미국과 프랑스 혁명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은 여전히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호세 마르티가 이끈 쿠바 독립운동은 미국인들의 동정을 받았죠. 쿠바 독립전쟁은 윌리엄 허스트와 조제프 펄리처 같은 언론 재벌들의 신문에서 끊임없이 보도됐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혁명가들에게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황색 언론이라 불리는 선정적인 보도로 여론을 자극했죠. 1898년 미국 군함 메이노가 하바나항에서 의문스러운 폭발로 침몰한 후 미국은 스페인에게 쿠바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게 만들겠다고 했죠. 스페인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빠르게 점령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시작한 스페인 제국의 잔재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스페인 미국 전쟁은 불과 4개월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은 드디어 세계 무대에 등장한 새로운 제국주의 강국이 되었죠. 스페인 미국 전쟁 당시 미국은 하와이도 합병했는데 하와이는 중요한 해군 기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고 젊고 활력 넘치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크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는 외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안녕 콜롬비아.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운하를 짓고 싶어요. 물론이죠. 1000만 달만 지불해주세요. 거래 성사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을 바꿨어요. 운하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거래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녕 파날마. 국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계속하세요. 루스벨트는 파나마 혁명을 지원하여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킨 후 새로 생긴 파나마 정부와 운하 건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이 됐고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평화가 깨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죠. 미국은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나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